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체코에서 방송된 한국에 관한 방송인데요. 체코 시민들은 한국의 홍수방지 시스템과 어도 시스템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프라하에서 서울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비행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그 어도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틴 두보카입니다. 체코 프라하 수자원관리청 홍수방재부의 수석 연구원으로 22년간 유럽 전역의 하천 홍수방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해왔습니다. 특히 생태계와 홍수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제 평생의 연구과제였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수자원관리학회에서 한국의 연구자가 발표한 어도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강들도 많은 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느강 34개, 미시시피강 43개, 템즈강 45개, 라인강 무려 86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어도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4대강 사업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홍수방지 사업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웠습니다. 1997년 태풍재해 손실액이 약 5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 4대강 사업 이후 태풍재해 손실액은 약 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게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체코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보설치가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저녁에 호텔에 도착해 내일의 일정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한강의 잠실어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도라고 하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한국의 물고기 고속도로를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이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잠실어도를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가이드와 환경부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함께 잠실 수중보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한강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강은 과거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변화 뒤에는 철저한 수질 관리와 생태 시스템 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잠실어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 규모와 정교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폭 4m, 길이 228m의 계단식 어도는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어도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어도는 2006년에 2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물고기가 수중보 상하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잠실어도의 내부 관찰 시설이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관찰창을 통해 어도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었죠. 운이 좋게도 방문 당시 여러 물고기들이 어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깨, 피라미, 누치, 잉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수중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강 유일의 참깨 집단 서식지이며 특히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회유하는 회유성 어류들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도의 설계였습니다. 물고기의 유역력을 고려해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m의 수위 차이는 40m 길이로 설계해 물고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내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칸막이와 돌,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다양한 유속대와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어도 주변에는 초등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잠실어도는 교육적 가치도 뛰어나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생태학습의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수 수중 카메라를 꺼내 어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체코의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유럽의 어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어도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천이나 개천마다 서식하는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각 어종의 특성에 맞는 어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맞춤형 접근은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어도가 단순히 물고기 이동 통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낙동강과 한강에 어도가 설치될 때는 고인물을 정화하려는 용도였다가 지금은 물고기 이동 통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의 유출을 줄이고 산소 함량을 높이는 설계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하네요. 잠실어도를 떠나기 전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코의 불타바 강도 이렇게 생태적으로 건강한 강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이러한 접근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낙동강의 창녕암안보 어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KTX에 올라 한국의 또 다른 어도 시스템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창녕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전원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와 영화에서만 보던 논과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속철도의 속도에 놀라면서도 철도 인근에 조성된 생태 통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도 정성을 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녕에 도착한 후 낙동강 창녕암 안보로 이동했습니다. 잠실어도와는 또 다른 규모와 설계의 어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지 관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낙동강은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창녕암 안보 어도는 특히 연어와 같은 대형 회유성 어류의 이동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도의 규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폭이 잠실어도보다 넓었고 경사도 역시 매우 완만했습니다. 특히 어도 내부 구조물의 배치가 독특했는데 관리자에 따르면 낙동강에 서식하는 특정 어종들의 유형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합니다. 대형 모니터링 시설에서는 어도를 통과하는 물고기들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어류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도 설치 이후 어류 개체 수가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대규모 어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어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약 5천여 개의 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어도의 위치, 형태, 상태, 관리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려 5천여 개의 어도를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창녕암 안보 어도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인근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한 노인 농부가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2, 3년마다 가뭄과 홍수로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논이 물에 잠겨 안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로는 물 때문에 벼농사가 타들어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보를 개방해 놓았을 때 폭우로 인해 안성 지역 논들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가 홍수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민들이 직접 어도와 주변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어도 주변 생태 조사에 참여하며 환경의식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낙동강 유역의 또 다른 어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각 어도마다 설계와 구조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해당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어도는 자연형으로 설계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또 다른 어도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수위차가 큰 구간에서도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낙동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는 다시 KTX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은 금강의 백제보 어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본 낙동강의 어도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대전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전에서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느껴졌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강의 백제보 어도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 전문가인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수질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보가 있으면 수질이 반드시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 자체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샌느강, 미시시피강, 템즈강, 라인강 모두 많은 보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녹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이유는 철저한 수질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보를 해체하지 않고도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이를 하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희석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댐과 저수지를 연계해서 운영하면 갈수기에도 일정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염물질이 한 곳에 농축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을 잘 관리해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4대강 주변의 하수처리 시설을 대폭 확충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수질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경청하며 질문했습니다. 물의 흐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아댐, 저수지를 활용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바닥에 오염물질이 다시 떠오르고 너무 느리게 흐르면 녹조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계절별, 시간별로 최적의 유속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창밖의 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강바닥을 준설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면 강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4대강 준설 이후 수많은 지역에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우리는 금강 백제보로 향했습니다. 백제보 어도는 잠실어도나 창녕암안보 어도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강 특유의 수심 변화를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백제보 어도 관리소에서는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온, 산소량, 탁도, 오염물질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었고 이 데이터는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통합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수질 관리는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도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이 장치는 계절별, 시간별로 물의 흐름을 최적화하여 어류의 이동을 돕고 수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백제보 어도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인근 환경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 교수가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10년간 16개 보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개 보에서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총인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고 이는 녹조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수질 관리가 끊임없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유럽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코의 불타바강과 한국의 4대강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저는 유럽이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방식과 어도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법은 체코에도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영산강의 승촌보 어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대강의 보와 어도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과학적 접근법이 결합된 종합적인 생태 인프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산강의 승촌보 어도를 방문하는 날은 한국 일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산강은 4대강 중 가장 작지만 어도 시스템은 결코 소홀히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태 학습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형 어도를 통해 물고기 이동을 시뮬레이션하며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죠. 환경교육 담당자는 어릴 때부터 생태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에는 지역 어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어종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잡히는 물고기가 한정적이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회유성 물고기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4대강 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김 박사와의 만남도 유익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몬순 기후 특성상 홍수 방지와 가뭄 대비를 동시에 고려한 물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핵심 요소였죠. 저녁 송별 만찬에서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환경교육과 인식제고의 중요성입니다. 생태학습장을 통해 어린 세대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의 가치입니다. 어부들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사업 성공에 중요했습니다. 셋째, 기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몬순 기후 특성을 고려한 설계는 체코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체코의 불타바강과 엘베강에 어떻게 한국의 어도 시스템을 적용할지 구상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체코 홍수방제 전문가가 본 한국의 4대강 사업과 어도 시스템, 미래를 위한 모델이라는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귀국 한 달 후 체코 공영방송 세계의 환경혁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하천 관리와 어도 시스템의 놀라움을 표했고 프라하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환경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불타바강에 한국식 어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예산을 배정했고 우리 연구팀은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공동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체코 전역 학교에서는 한국의 어도 시스템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성공 사례가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프라하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더 발전된 4대강의 모습을 보고 체코의 성공 사례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